사모님, 송구하지만 혹시 남편분께서 압구정에 살고 계신 거 아세요? 김상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사 11층 비서실 옆 작은 회의실. 블라인드가 내려진 그곳에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3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한 분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압구정이요? 남편은 지금 두바이에 있는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건넨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법인 차량 운행 기록, 기사 대기 일지,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사진. 두바이에 있어야 할 남편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서광인프라 기획팀 신입사원 임예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그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우진은 그 옆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료해졌죠. 3년간 믿었던 결혼, 1년간 기다렸던 남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실장님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그 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모든 증거 확보하고 법무팀 준비시켜 주세요. 실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압구정 오피스텔. 그곳에서 행복의 성을 짓고 있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 성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영입니다. 정우진의 아내였던 사람이죠. 저는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2회선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결혼 2년 차였고 남편 우진은 서광인프라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성실히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위에게 맡긴 계열사였지만 우진은 실력으로 그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해 봄, 우진이 성북동 저택거실에서 아버지와 저를 앞에 두고 말했어요. 두바이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왔다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챙겨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요. 장기 출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진의 손을 잡으며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다. 자네를 믿네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우진의 눈빛이 반짝였던 걸 기억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기쁨, 책임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영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돌아올게. 그리고 영상통화 매일 하자. 우진은 제 손을 꼭 쥐며 약속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출장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어요. 우진은 두바이 현장 사무실이라며 책상 앞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웃어줬죠.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중동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3개월 만에 우진이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해외 생활 때문인지 조금 여유어 보였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우진은 공항 면세점에서 산 향수와 화장품을 건네며 못 챙겨줘서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성북동 저택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우진에게 두바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으셨고 우진은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자재 조달 일정,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역시 자네를 보낸 게 잘한 일이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서광그룹의 중동 진출이 본격화될 거네.
아버지의 칭찬에 우진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조금 더 펴지는 걸 느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두바이로 떠나야 하는 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는데 평소 쓰던 큰 캐리어가 아니라 작은 여행용 가방만 챙기더라고요. 제가 캐리어는 안 가져가? 라고 물으니까 우진은 현지에 옷 두고 왔어. 이번엔 간편하게 갈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출장도 세 번째 출장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3개월마다 돌아와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떠나는 일정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귀국할 때마다 우진은 이번에 일정이 좀 빡빡해서 회사 들르는 시간 빼고는 너랑만 있고 싶어라며 친구들 만남이나 외부 약속을 거의 안 잡았거든요. 처음엔 저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자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기회를 최소화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세 번째 귀국 때였나요? 우진이 본사에 들러 임원회의에 참석한 날이 있었어요. 저도 그날 전략실 업무로 본사에 있었는데 복도에서 우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우진 옆에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영아. 여기서 만나네. 우진이 반갑게 인사했고 옆에 여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시지만 그 여자가 바로 이메린이었어요. 그때 이미 우진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을 겁니다. 네 번째 귀국 일정이 다가올 무렵 저는 우진에게 영상통화로 물어봤어요. 이번엔 언제 와? 그런데 우진의 대답이 묘하게 애매했습니다. 응, 아마 다음 주쯤. 근데 이번엔 일정이 좀 유동적이야. 현장 쪽에서 긴급 이슈가 생겨서. 그럼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줄게. 응,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한 달 전부터 귀국 일정을 정해놨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의심 대신 이해를 택했습니다. 남편이 중동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의심이나 하고 앉아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상철 비서실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사 11층 비서실 옆 작은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30년 넘게 윤가를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라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실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무뚝뚝한 분인데 그날은 눈빛이 흔들리고 계셨어요. 사모님,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실장님은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송구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왔거든요. 사위분께서 압구정 오피스텔에 별도 거처를 마련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압구정 오피스텔, 우진이 두바이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장님은 책상 위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인 차량 운행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우진이 두바이 출장 중이라던 날짜에 서광인프라법인 차량이 압구정동 특정 주소로 이동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 대기 일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우진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우진은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요. 이 여자는 누구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실장님은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서광인프라 기획팀 신입사원 이메린입니다. 2년 전 공채로 입사했고 현재 25세입니다. 신입사원이요? 네. 그리고 사모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같은 오피스텔 앞인데 이번엔 그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서 쇼핑백을 들고 걷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언제부터 파악하셨어요? 2주 전부터입니다. 법인 차량 정산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위분께서 두바이에 계신다는 보고와 실제 차량 운행 기록이 맞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은 아세요? 아직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장님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제게 알려주신 거겠죠. 저는 서류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회장님께는요. 하지만 사모님, 제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실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았어요. 윤하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우진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두바이 현장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영아, 오늘 하루 어땠어? 우진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오빠는? 나. 오늘 현장 미팅이 길어져서 좀 힘들었어. 당분간 더 바빠질 것 같아. 그래? 다음 귀국 일정은 언제쯤이야? 응.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번에 공정이 좀 밀려서 말이야. 조금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일정 나오면 알려줘. 응. 미안해.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을 다그칠 수도 있었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이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은 지금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점심 괜찮아? 다음날 혜진을 만나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영아, 지금 네가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내가 아는 사설조사 전문가 있어.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자.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사설조사 전문가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김상철 실장님이 제공한 기본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우진의 일정을 취합해서 체계적인 추적에 들어갔어요. 혜진은 제 옆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봐 줬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팀으로부터 첫 보고가 왔어요. 혜진의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받은 그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진은 지난 1년간 두바이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총 4차례 귀국했는데 실제로는 두바이에서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구정동 오피스텔은 1년 반 전에 계약됐고 계약자 명의는 서광인프라 법인이었어요. 회사 자산으로 계약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명목상으론 임원 숙소로 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 충분히 될 수 있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니까. 특히 오피스텔 관리비, 공과금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있어.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메린이라는 여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25세 서광인프라 기획팀 소속, 2년 전 공채로 입사했고 입사 6개월 만에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됐어요. 보통 신입사원이 그렇게 빨리 핵심 부서로 가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1년 반 전부터 우진의 특별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라.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영아,
이건 거의 확실해. 네, 남편은 회사 직위를 이용해서 그 여자에게 특혜를 준 거야. 그리고 혜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메리는 7개월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6개월 전에 복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네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고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우진의 아이인지, 그리고 우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DNA 검사는 쉽지 않을 거야. 법적 절차 없이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계속 추적하는 거죠. 혜진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왔어요. 이번엔 우진의 다음 귀국 일정에 맞춰서 집중 추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제게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 들어간다고 말했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본사에 출근했어요. 우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시각에 맞춰서 제가 마중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진은 아니야, 피곤할 것 같아서 기사한테 부탁했어. 바로 집으로 갈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의 보고는 달랐어요. 우진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압구정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강인프라법인 차량을 타고 본사로 이동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진은 두바이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었고 압구정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영아, 다녀왔어. 우진은 피곤한 척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비행기 안 힘들었어? 응, 괜찮았어. 그나저나 오늘 아버님은 안 계셔? 응, 지방 출장 가셨어. 내일 저녁에 오신대.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네. 우진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오빠, 씻고 와. 저녁 준비할게. 응, 고마워. 우진이 욕실로 들어가고 저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들이대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네가 불리해질 수 있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방에 끝내야 해.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진은 두바이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곧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는 이야기까지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영아, 나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서울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아마 2~3달 후면 될 거야.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우진은 진심으로 기쁜 듯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좋겠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부부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우진이 제 손을 잡고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계속 진행해. 모든 증거 확보하고 법적 대응 준비해줘. 혜진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았어. 아영아,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저는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엔 이 풍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불빛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본사에 출근했어요. 저도 전략실 업무 때문에 본사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우연히 복도에서 우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진 옆에 젊은 여직원이 서 있더라고요. 보고서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임예린. 그 여자는 우진에게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예린은 우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우진도 편안하게 웃어주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우진이 저를 보고 아영아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냥 가볍게 손만 흔들고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윤하영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상철 시장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더 추적해봤습니다. 실장님이 건넨 자료를 보니 압구정 오피스텔 관리비, 공과금뿐 아니라 백화점 유아용품, 구매 내역,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서광인프라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네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모님, 이 정도면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실장님을 보내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오피스텔에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다시 두바이로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평소처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조심해. 응, 사랑해. 나도. 우진이 떠나고 저는 곧바로 조사팀에 연락했어요. 우진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달라고요. 예상대로 우진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압구정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혜진과 함께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오피스텔 건물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영아,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조사팀 보고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요. 제가 직접 봐야 해요. 그래야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올라가서 복도 끝에 있는 그 집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들은 건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귀로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우진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3년간 들어온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 다른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오빠, 오늘은 오래 있을 수 있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예린. 그 여자는 우진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일주일은 있을 수 있어. 정말요? 아, 진짜 좋다. 우리 준이도 아빠 보고 싶어 했는데. 미안해. 요즘 일이 복잡해서 자주 못 왔지. 괜찮아요. 오빠도 힘들잖아요. 그치. 둘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아니 오히려 저와 우진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예린아, 미안한데 기저귀 좀 가져다 줄래? 네, 잠깐만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 쪽으로 왔어요. 저는 급히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린이 현관 앞 신발장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잠깐 열린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거실엔 아기 침대와 놀이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기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요. 문이 다시 닫히고 저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혜진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영아,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혜진에게 건넸어요. 녹음했어요. 다 들어있을 거예요. 혜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우진의 다정한 목소리, 예린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영아, 이건 충분하죠? 충분해. 이걸로 불륜 증거는 확실해. 그리고 회사 법인 자산 유용까지 입증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구정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뭘? 끝내는 거요. 제대로요.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혜진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우진의 모든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최대한의 책임을 묻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불륜 증거는 확보했어. 녹음 파일, 사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있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혜진이 노트북을 켜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남편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이야. 이건 배임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해. 배임죄요? 응.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오피스텔 임차료, 관리비, 생활비까지 전부 법인 돈으로 썼잖아. 이건 명백한 배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을 단순히 바람핀 남편으로만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로서 장인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메린, 그 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거든. 특혜요? 응. 신입사원이 6개월 만에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받는 건 이례적이야. 게다가 대표 직속 프로젝트에 배치된 것도 그렇고 조사해보면 더 나올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린이라는 여자도 피해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 속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피해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모든 걸 다 조사해줘. 예린이 회사에서 받은 모든 혜택, 우진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회사 복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까지요. 알았어. 인사팀 기록이랑 급여 명세서, 복지 사용 내역까지 다 확보할게. 며칠 후 혜진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왔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메리는 입사 1년 차에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았고 2년 차엔 대리로 승진했어요. 보통 34년 걸리는 승진을 2년 만에 한 겁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거의 8개월을 쉬었는데도 복직 후 바로 팀장급 프로젝트에 투입됐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특혜야. 다른 직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대우거든. 혜진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은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키우고 회사 인사 시스템까지 왜곡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영아, 더 중요한 게 있어. 혜진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메린의 출산 시기를 역산해 보니까 임신한 시점이 내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쯤 된 때야. 1년. 응. 그러니까 결혼 초기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혹시 우진이 외로움에 실수한 건 아닐까, 뒤늦게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하지만 결혼 1년 차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진행해줘. 저는 혜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성북동 저택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책을 덮으셨어요. 아영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여셨어요.
그리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셨죠. 사진, 녹음 파일 텍스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인사 특혜 정황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우진 오빠가 1년 반 전부터 회사 직원과 내연 관계를 맺고 회사 자산으로 별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도 낳았고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두바이 출장이라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서울에 있었습니다. 압구정 오피스텔에서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영아, 넌 괜찮으냐?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을? 끝낼 거예요. 모든 거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가치를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도와주마.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펼치시더니 이번엔 기업인의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 정도면 배임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대표직 해임 사유도 충분해. 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좋아. 내가 감사팀을 붙여주마. 회사 자산 유용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위의 배신보다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더 분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아영아, 네, 아버지. 넌 이 일을 어떻게 끝내고 싶으냐?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우진 오빠를 살리는 선택 안 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책임지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지켜볼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동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룹 감사팀을 붙여주셨고 혜진은 법무팀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짰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두바이에서 돌아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아영아,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우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평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상철 시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다음 주 화요일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위분께서 두바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혜진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혜진아,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았어. 모든 준비 끝났어. 그날 한 방에 끝내자.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은 정우진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우진과 저녁을 먹고 영상통화를 하고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사회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압구정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혜진은 말렸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옳은 건지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조사팀 보고에 따르면 우진은 지금 그 집에 있을 거였어요. 두바이 출장 중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떨렸어요.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문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우진이 다른 아이를 아빠라는 이름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3년 동안 우진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제가 해줄게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행복한 신혼부부처럼요. 응, 뭐든 좋아. 예린이가 해주는 거면, 에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하하, 그래? 그럼 김치찌개 어때? 우리 아들도 좋아하잖아. 알았어요. 김치찌개 끓일게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저와 우진이 나눴던 대화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남편.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소리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 우진이 원하는 거였을 테니까요. 저는 더 냉정하게, 더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문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배고픈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 배고프구나. 엄마가 우유 줄게. 내가 먹일게. 예린이는 저녁 준비해. 네. 고마워요, 오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모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눈물이 될 테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차 안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3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사랑했던 남편, 믿었던 결혼, 꿈꿨던 미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아영아, 나야. 지금 어디야? 응, 집 가는 중이야. 왜? 아니야. 그냥. 영상통화할 수 있어? 지금은 좀 운전 중이라서 나중에 집 도착하면 할게. 알았어. 조심해서 와. 응.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은 지금 압구정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나 태어날 수 있는 건지 놀라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서재에 계셨어요. 저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내일 준비 다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영아,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게 공개될 거다. 내 남편은, 아니, 정우진은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형사고발까지 당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제게는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빠가 옆에 있어 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우진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우진은 여전히 두바이 현장 사무실이라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영아, 내일 이사회 있지? 응, 알아. 긴장되네. 중요한 보고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네가 믿어주니까 힘이 나. 저는 화면 속 우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진은 진짜로 두 개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진 걸까요? 우진 오빠. 응? 내일 잘 마무리하자. 그래, 잘 마무리할게.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임원들이 대회의실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실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우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혜진이 서 있었어요. 법무법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죠. 혜진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10시 정각 우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요. 저는 뒤편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정우진 대표의 두바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이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두바이 현장의 공사 진행률,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 향후 일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두바이에서 1년간 고생하며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회장님. 보고는 잘 들었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김상철 실장님을 보셨어요.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룹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정 대표, 감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았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사팀장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어요. 정우진 대표께서 지난 1년간 두바이 상주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보고한 일정과 실제 행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어요. 법인 차량 운행 기록, 출입국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두바이에 계신다고 보고하신 날짜에 실제로는 서울 압구정동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 임차료, 관리비, 생활비, 일체가 서광인프라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총액은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계속하게. 네. 또한 정 대표는 서광인프라 소속 직원 이메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임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출산 및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우진과 예린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유모차를 끄는 사진까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 씨는 입사 2년 차에 파격적인 승진과 보너스를 받았으며 이는 정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명백한 인사 비리입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정우진 대표, 지금 즉시 대표직에서 해임하겠네.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회사 자산 유용에 대해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자네는 내 사위가 아니라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하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순간 우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진의 눈빛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우진. 당신이 선택한 끝이에요. 이사회가 끝난 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나갔고 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보안팀이 들어와 우진의 출입증과 법인카드를 회수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우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영아.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진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영아, 이게 내 짓이야? 제 짓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우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사팀 조사, 증거 확보, 이 모든 게
네가 준비한 거잖아. 아니에요. 전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사실, 네가 뭘 안다고. 압구정 오피스텔, 이메린 씨, 그리고 주니어. 다 알아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아이의 이름까지 아는 걸 눈치챈 거죠. 아영아,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요? 1년 반 동안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든 게 오해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아영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오빠는 3년간 매일 기회가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가요. 근데 오빠는 매번 거짓말을 택했죠. 저는 우진을 뒤로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이혼 소송 절차 진행할게. 오늘 이사회 회의록이 증거로 쓰일 거야. 알았어. 고마워. 혜진아. 저는 전략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며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사회에서 무너지던 그 표정, 저를 부르던 목소리.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니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아영아,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빠가 다 알아.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우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사위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못 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속았어요. 3년 동안요. 그래도 아빠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럼 아빠가 제안 하나 할게. 무슨 제안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MBA 과정 말이야.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MBA요? 그래. 넌 경영학 전공했고 회사 업무도 잘 알잖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와서 진짜 이 회사를 이끌 준비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 저를, 응, 아빠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 정식으로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식으로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오늘 너한테서 봤어.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모습을. 그게 경영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생각해봐라. 급할 건 없어.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마음 정리되면 결정해도 돼.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긴. 아빠가 더 고맙지. 이렇게 강한 딸을 둬서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렸을 때처럼요.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우진은 없었어요. 짐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마 다시 압구정 오피스텔로 갔겠죠. 이제 그곳이 우진의 집이 될 테니까요. 저는 우진과 함께 썼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우진이 선물했던 액자,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고 선물들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방이 텅 비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아버지는 우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했어요. 우진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오피스텔, 임차 계약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우진에게 불리했어요. 일주일 후 우진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혜진은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서초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우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왔구나. 네. 저는 우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진이 커피를 밀어줬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영아,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응. 진짜 미안해.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한데요? 바람핀 것? 아이 만든 것? 회사 돈 쓴 것? 아니면 1년 반 동안 거짓말한 것? 다요. 전부 다 미안해. 그래요. 그럼 됐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저는 우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요. 아영아, 예린 씨한테 가세요. 그 사람이랑 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를 뭐요? 사랑해요. 그 말 이제 안 통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우진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진 오빠, 이혼 소송은 제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형사 고발건도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아영아. 우진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카페를 봤는데 우진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나야. 응. 우진이 만났어? 응. 근데 할 말 없더라. 그래. 이제 법대로 하면 돼. 혜진아. 응?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넌 내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변을 달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MBA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언제 떠날 거냐? 이혼 절차 마무리되고 빠르면 올해 안에요. 알았다. 준비 시작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 대학 MBA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 세계 최고의 학교들이 리스트에 올라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우진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불륜의 증거, 회사 자산 유용의 증거,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재판 당일 저는 혜진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우진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는데 예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재판부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인정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 쪽에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에 우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우진이 다가왔어요. 아영아, 할 말 있으세요? 나 정말 후회해. 너를 놓친 게 후회요? 이제 와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 오빠, 후회는 선택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선택한 후엔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아영아, 제발. 예린 씨는 어디 있어요? 오늘 안 왔던데.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설마 그 사람도 오빠한테 실망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혜진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영아, 수고했어. 응, 고마워 혜진아. 이제 형사 것만 남았어. 배임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진행 중이야. 알았어. 그것도 잘 부탁해.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회장실에 가니 김상철 시장님도 계셨습니다. 아영아,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에 대한 형사 고발 건인데. 아버지가 서류를 건네셨어요. 검찰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회사 자산이 유용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어. 배임죄가 성립되고 징역형이 예상돼.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야, 우진이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어. 합의요? 응. 유용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야. 저는 서류를 읽어봤어요. 우진은 압구정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회사 입장에선 금액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긴 해. 하지만 이건 내 일이기도 하니까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진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복수였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버지, 합의하세요. 정말 괜찮겠니? 네. 우진 오빠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잃었잖아요. 대표직, 명예, 가족, 그리고 저까지요. 아버지는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며칠 후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우진은 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제출했어요. 형사 고발은 취하됐지만 우진의 인생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예린에 대한 소식도 들렸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징계해고됐고 우진과의 관계도 틀어졌다더라고요. 우진이 압구정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서 예린과 아이를 위한 집도 사라진 겁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린이 우진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우진은 더 이상 줄 돈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예린은 본가로 돌아갔고 우진과는 연락도 끊었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거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예린도 우진도 모두 잃은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어요. 혜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확정 판결문이야. 오늘 나왔어. 저는 봉투를 열어 판결문을 봤어요. 이혼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난 거예요. 어때? 기분이?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허무하네. 그럴 거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응. 사랑했었지. 저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아, 넌 잘 이겨냈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뭐 할 거야? MBA 준비해야지. 다음 달부터 어학연수 가려고. 오, 빨리 진행하네? 응. 빨리 떠나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그래, 잘 생각했어. 미국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식당에서 둘이서만요. 아영아, 내일부터 출장이야. 두바이로. 두바이요? 응. 우진이가 망쳐놓은 프로젝트 수습해야 해서. 아버지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두바이 프로젝트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아빠가 다 정리하고 올게. 그리고 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버드 MBA 입학 추천서야. 아빠가 동문이라서 부탁했어. 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펼쳤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입학허장의 추천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아빠의 딸로서가 아니라
유나영 개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해.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긴. 열심히 해라.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오면 정식으로 경영 수업을 시켜줄게. 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져갈 것들, 여기 두고 갈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진과의 사진들은 모두 버렸어요. 결혼 반지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대신 제 꿈을 담은 것들을 챙겼어요. 경영학 책들, 아버지께서 주신 회사 자료들, 그리고 새로 산 노트북.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를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2년 후 다시 돌아올 때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제 힘으로 서는 여자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아영아, 자. 아니, 짐 싸고 있어. 그래? 근데 말이야, 우진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걔네 회사 그만뒀대.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던데. 그래? 응. 서울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나 봐. 주변 시선도 그렇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우진의 몰락이 완성된 거였습니다. 혜진아,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응? 그냥 후회할 것 같아. 평생. 그럴 거야. 자업자득이지 뭐. 응.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니까 마음이 복잡하네. 그게 인간이지.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아영아.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짐을 정리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출국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인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은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린이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사과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유부남이랑 관계 맺은 것, 아이 낳은 것, 아니면 회사에서 특혜 받은 것. 다요. 전부 다 잘못했어요.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아니었어요. 대표님은, 우진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잘린 후에 우진 씨가 저한테 했던 말 알아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지금 힘들어래요. 자기 아이인데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우진답더라고요. 그럼 예린 씨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우진 씨가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언젠가는 정식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리석었죠. 예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받았던 보너스요. 전액은 아니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어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는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제가 사모님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표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예린에게 돌려줬습니다. 필요 없어요. 사모님. 예린 씨, 이 돈은 예린 씨 아이 키우는데 쓰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예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예린 씨, 후회해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예린 씨도 이제 책임지고 사세요. 선택한 대로요. 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별로.
그냥 사과하고 싶었나 봐. 받아줬어? 아니, 받을 이유가 없잖아. 혜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넌 충분히 대단해. 며칠 후,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아버지와 혜진이 배웅 나왔어요. 아영아, 잘 다녀와라.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응.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해라. 네. 혜진도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아영아, 미국 가서 멋진 남자 만나.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로.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버지와 혜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면서 뒤돌아봤는데 아버지와 혜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사랑하고 상처받았던 곳.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우진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을 알게 된 날, 무너졌던 순간들.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은 하얗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윤하영의 새로운 시작. 2025년.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쓸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요.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떠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돌아오는 사람이니까요. 하버드 MBA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새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하고 동기들과 토론하고 교수님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경영 전략, 재무, 마케팅, 리더십.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특히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동 건설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서광건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에 A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es. 윤, 당신은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연결시켰습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될 자질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윤하영 개인으로서요. 졸업식 날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바쁘신 와중에 미국까지 오신 겁니다. 아영아, 축하한다. 아버지께서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아빠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야. 졸업식 후 아버지와 보스턴 찰스강을 걸었어요. 봄날의 강변은 아름다웠습니다. 아영아, 이제 한국 돌아갈 준비됐니?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 시작하자.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전략실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룹 전체를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영아. 네. 이제부터 넌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야. 쉽지 않을 거다.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믿는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이 길을 갔을 때는 상처투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니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영아, 돌아오는 거 환영해. 공항에서 보자.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곧 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밝은 미소로요. 아영아, 혜진아, 우리는 꼭 안았어요.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 완전 달라졌어.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MBA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나도 갈 걸 그랬나? 에이, 변호사도 충분히 멋있잖아. 우리는 웃으며 공항을 나왔어요. 혜진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영아, 그동안 여기 많이 바뀌었어. 뭐가? 일단 우진이 완전히 사라졌어. 지방에서 작은 일 하면서 산다던데. 그래. 그리고 예린이도 재혼했대. 아이 아빠 찾아줬나 봐. 잘 됐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그나저나 아영아, 너 남자친구는 안 사귀었어? 미국에서? 아니. 공부하기 바빴어. 에이, 진짜. 하버드에 멋진 남자들 많다던데. 있긴 했는데 별로 관심 없었어. 왜? 글쎄. 그냥 아직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 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영아, 너 아직도 우진이 때문에 그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는 혜진을 보며 웃었어요. 난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그냥 지금은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 그럼 됐어. 네가 행복하면 돼.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2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구나. 네, 아버지.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짐 풀고 쉬어라. 네, 제 방은 그대로였어요.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요. 하지만 제가 달라졌으니 이 방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한국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와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로 갔어요. 2년 만에 다시 오는 서광건설 본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몇몇은 인사를 했고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따님이시잖아. 미국 유학 다녀오셨다며? 이제 경영 일선에 나서시는 건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상철 실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가씨, 아니 이제 상무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오셨습니까? 상무요? 네.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전략실 상무로 임명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저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아버지께서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영아, 앉아라.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서류를 건네셨어요. 오늘부터 넌 전략실 상무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맡아라. 서류를 보니 중동 2차 프로젝트 기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응. 네가 논문으로 썼던 그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 네가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고 책임져라. 이게 내 첫 번째 과제야.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두바이, 사우디, UAE,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넌 내 후계자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전략실로 갔어요. 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서광건설 전략실 상무 윤하영. 저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봤어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영아, 축하해. 상무 됐다며? 응, 고마워. 대단해. 진짜 자랑스러워.
혜진아, 저녁 같이 먹자. 축하해줘. 좋아. 어디서 볼까? 성북동 저택으로 와. 내가 요리할게. 오, 윤하영 상무님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 그래. 미국에서 배웠거든. 그날 저녁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였습니다. 와, 맛있다. 미국에서 요리도 배웠어? 응.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나저나 아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뭐랄까,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엔 뭔가 의존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적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그래야 했거든.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 잘했어. 넌 충분히 멋져.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의 생활, 한국에서의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혜진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동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울었던 제가 기억났어요. 무너지고 상처받고 절망했던 그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저는 윤하영이고 서광건설의 상무이며 미래의 경영자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어요. 윤하영의 새로운 장.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내 가치는 내가 만든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을 때 서울의 불빛들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주신 프로젝트, 제 첫 번째 도전, 그리고 언젠가는